원래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하이닉스보다 한 세대에서 두 세대 빨리 제품을 내놓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품이 서서히 마이크론한테 따라잡혔는데 원가는 그나마 좋아요. 근데 아예 하이닉스가 테크까지 치고 나가버리고 있죠. 그렇게 좁아졌기 때문에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1A밖에 없어서 근데 경쟁자인 회사는 훨씬 전성비 좋고 물량도 잘 나오는 상황이니 힘든 거라고 봐야죠. 삼성이 최근에 인텔과 같은 뭐 동네 바보형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나왔던 제일 뉴스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우리가 HBM을 왜 이렇게 잘 못 만들어 할 때 우려했던 바로 그 대목인데요. 네. 지금 하이닉스가 11나노인가요? 원C 공정? 원시 6세대죠. 예, 그러니까 11나노 공정의 D램을 만들고 있는 중에 원B 공정인 12나노 공정의 D램을 삼성전자가 좀 문제가 있다. 갤럭시 25에 차용할 게 예.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삼성은 뭐 1A도 어떻게 하긴 했지만 원B는 초반부터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언론에서도 막 얼마 밀리고 그래서 너무 늦어갖고 뭐 조금 중간 공정으로 간다는 뭐 이야기도 돌았고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 부분들을. 네. 아니 그런 건 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거니까 좀 중간에 있는 A랑 B 사이에 뭔가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거에 진위는 빼놓더라도 그렇게 뉴스 많이 나오는 어떤 제품이 깔끔하게 뭔가 다 해내기는 쉽지 않죠, 사실. 아니, 삼성이 왜 이렇게 됐나요? 모르죠, 그거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뭐 전 그래요. 이게 회사에서 사소하게 한두 개 틀리면 이래 뻥나는 건가? 그렇진 않을 거라고요. 전 그냥 전체적으로 R&D 효율이 나빠졌다고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닌가, 회사가. 그러니까 기술자 하셨으니까 여기서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술자 빠져나간 건가요? 그게 가장 유력한 이유가 될까요? 기술자는 맨날 나갔다 들어왔다 하죠. 뭐 인재들 나간다는 소리는 어느 회사에 있어도 늘 나오는 소리긴 하죠. 근데 어떻게 한 세대 이상 앞섰던 삼성전자가 지금 역전당한 거잖아요, 하이닉스한테. 이거 뭐 리더십 문제부터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다 기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회사가 가끔은 기술 개발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좀 쉬운 방법 위해서 계속 기존 목표를 고수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좀 소신 있게 말하는 사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제 예스맨만 남을 수도 있죠, 회사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추적하고 추론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술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못 냈고 예를 들어서 사업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올랐고 이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 기술자들이 자기 길을 못 폈고 그래서 그런 기술자들이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뭐 그거 자체는 사실 부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EUV 이런 거 보세요. EUV를 선택한 게 잘못일까요? 19년에? 앞서 나가려고 선택을 했던 선택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EUV를 잘 쓰는 회사가 D램 쪽에도 하나 있고 파운드리에도 하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잘못이 아닐 거예요. 근데 왜 잘 도입이 안 됐을까요? 이게 왜 그때부터 힘들었을까요, 회사가?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역량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 시점부터. 이게 왜 생겼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네네. 이런 건 이 사람들 하나씩 인터뷰하면서 추적해야만 알 수 있는 거고 실제로도 그런 작업은 내부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방향 설정을 할 때 목표에 너무 예전 사람이 이렇게 고수가 돼 있다고 하면 회사가 그럼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소신 있게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은 이제 물러나야죠. 이건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변에는 항상 그 안 될 건데 될 거라고 해서 올라오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 목표를 정했는데 어떤 기술 목표가 과거의 패턴대로 했는데 그 패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다른 패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인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중에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이제 밀어주면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다음 차기작이 잘 나오는데 그 언로와 소통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전 이럴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다 소설이 좀 몰라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런 전체 그림을 아는 사람은 사실상 없을 테니까 이제. 네. 아마 인텔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한번 어디에선가 어떤 이유로 목표가 미끄러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에.
어느 공정 뭐 파운드리건 디램이건 뭔가 타겟을 정해놓은 게 확 미끄러졌어요 어느 순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미끄러지는 것이 확인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고 뭐 VOC가 좀 올라오겠죠. 그럼 그때 이 목표를 고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론 안 된다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EUV 장비를 어마무시하게 비싼 걸 넣어놔 예. 들여오면서 이걸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당연히 있겠죠, 그것도. TSMC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브라-R50 조금만 늦게 했죠, 사실은. 브라-R50 공정 아니야 지금 이거 해야지 그걸로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옷벗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는 회사 지금 EUV부터 6년 지났는데 5년에서 6년. 그 결정이 옳은 거였으면 그때 몇 년 힘들더라도 지금은 좋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EUV는 결국 가야 될 길이었다는 거 TSMC 보면 확실하죠. 파운드리에서. 네. 근데 삼성에 들어왔더니 이제 탱자가 된다. 예를 들면 이게 저쪽에서는 귤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결정 자체보다는 이거 들여오면은 뭔가 안 되는 상황이 이미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아니, 조직 자체는 이미 그 전에 뭔가 약간 문제를 겪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어떻게 보십니까? 부활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부활이 일단 실적은 부활은 해요. 최소한 1년은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내년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네,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HBM 공정 도입이 이렇게까지 늦는 거 어떻게 상상하셨습니까? HBM은 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제품 자체가 안 팔릴 거라고 믿었던 거고. 삼성은. 예, 저는 그 시절에 이제 HBM 그냥 니치하겠구나라고 믿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결정하던 시점을 보면 챗GPT 나오기 꽤 전이죠. 그럼요. 네. 그때 HBM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거대 인공신경망 성공할 거야를 근거로 내세울 수 없으면은 그때는 된다고 하건 안 된다고 하건 전 비슷하다고 봐요. 그 정도의 정보 촉이 있으면은 달리 말해 그 정도 정보력이 있으면 사실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촉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HBM 이제 삼성전자가 축소하려던 시점에는 챗GPT, 오픈 AI 본인들도 이거 잘 될 거란 확신이 없었을 테니까. 네, 오픈 AI가 우리한테 알려준 건 3.5부터입니다. 네. 3.5세대예요. 저는 되려 지금 상황은 좀 다른 상황에서 보면 원래 원비는 작년쯤에 이미 시장에 마구 퍼져 있어야 될 물건이었어요. 네. 일정상 아주 많이 밀린 물건이죠. 왜냐하면 원래 삼성전자 마이크로 하이닉스보다 한 세대에서 두 세대 빨리 제품을 내놓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품이 서서히 마이크론한테 따라잡혔는데 원가는 그나마 좋아요. 근데 아예 하이닉스가 테크까지 치고 나가버리고 있죠. 그렇게 좁아졌기 때문에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1A밖에 없어서 근데 경쟁자인 회사는 훨씬 전성비 좋고 물량도 잘 나오는 상황이니 힘든 거라고 봐야죠. 그럼 만약에 뒤집어서 하이닉스가 여기서 디램 1C 공정을 왕창 늘려가지고 물론 이제 여력이 없죠. 하이닉스 돈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근데 이제 만약에 소설 써서 옛날 삼성처럼 여기서 왕창 늘려갖고 수량으로 밀어붙이게 하면은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불황 한 번 오면 힘든 거죠. 이거는 그냥 역사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제품이 이제 원가 경쟁력 밀리기 시작하면 물량 싸움에서도 자연스럽게 밀려요 회사가. 뭐 다행히 하이닉스가 지금 용인에 그 플래카드밖에 없으니까 아직 공장 없고. 그러니까 이 물량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고부가 가치 위주로 움직여주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하이닉스가 원가 우위를 가져간 상황이면은 불황이 아주 심하게 와갖고 디램 가격이 또 폭락하기 시작하면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가 얻어맞는 형태가 되겠죠 이제. 그래도 물량 뛰기가 되니까 웬간해서는 안 얻어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근데 물량이랑 것도 다 합치면 결국 팔수록 손해 보는 물건은 영원히 팔 수 없죠. 내가 물량이 적어도 팔수록 이득을 보면은 팔수록 이득 보는 놈이 내 마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계속 시장 가격을 누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크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지금 원C도 아니고 원B에서 얘기가 나와서 좀 골 때리긴 한데 뭐 예를 들어 그 마진 높은 HBM 지금 12단은 곧 간다 이런 소문들이 이 소문이 1년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8단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12단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 마진을 그 방어를 한 1년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뭐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실까요? HBM은 내년에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12단에서
80이 성공 하면 뭐 그러면 당연히 유지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HBM 들어간다고 안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은 결국 메인 그 패키징 디램. 이런 것보단 왜냐하면 결국 HBM 폭파하는 거는 다이 일부분이랑 공정 전체보다는 HBM용 다이랑 그 HBM용 패키징 쪽을 좀 우선순위를 줄였다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기본 테크가 훨씬 문제인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원비 원C가 기본 테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 그거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따라 잡혀 왔으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제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잘 되는 것이고 하이닉스도 둘 중 하나만 잘하면 되죠. 하이닉스도 뻘짓을 엄청 해갖고 돈을 그냥 이럴 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어떤 측면에서 마이크론은 그러면 쫓아올 가능성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쫓아왔는데. 마이크론 많이 쫓아왔지만 여기는 아예 EUV 안 써본 게 일단 발목을 잡겠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공장이 그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요? 지을 수 있는. 마이크론 원비가 비싸고 좋은 물건에 해당해요. 좀.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삼성 원비 못 만들고 있는데 원가 경쟁력이나 그 그로스 마진 보면 삼성전자 낸드가 싸잖아요. 낸드 비중이 높음에도 둘이 메모리 사업부 그 영업이익률이 비슷해요. 잘 보면. 그러니까 삼성 디램 마이크론 디램보다 확실히 싸단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마이크론대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까지 M&A 한 방식 보면 여기저기 그 그렇죠. 콩알 공장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퍼즐 맞추기 수준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디 하나 뭐 하기가 지금 상황에 쉽지 않은 거죠. 일본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밀어줄 것처럼 얘기하던데 마이크론을. 아니 뭐 부지가 필요하면 줘야죠. 근데 그건 마이크론이 선택할 일이죠. 얘들도 그리고 불황의 상처를 좀 회복하지 못했고 요번 그치. 분기 보면은 여기 점유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보면 마이크론 주가 오르는 건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의 네. 5배인가 7배쯤이에요 주가가. 이게 마이크론 원비 자체는 좋은 물건인 거 보면 얘들도 HBM 이런 거에서 고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 원판은 잘 만들었는데 패키징이 안 되는구나 걔네들도. 네, 그것도 문제겠죠 아마. 네. 원비 자체 원가 문제도 있지만 이걸로 HBM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안 되네. 뭐 이미 얘네들도 빠져나갈 틈은 만들어놨죠. 연초에 올해 그 몇 조 초반 수준, 몇 천억 수준 매출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딱 그대로 가는 거겠죠. 네네네. 사실은 2분기 실적은 하이닉스 빼고는 삼성전자 좋았죠. 근데 마이크론은 네.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마이크론- 자기네가 얘기한 거에 비하면. 그냥 플랫에 가까웠죠. 마이크론은.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질문이 있어갖고 모바일 HBM 될 거냐? 근데 우리 이 모바일 HBM이라는 명칭을 저는 사실 처음 들어갖고 뭐를 갖다 모바일 HBM이라고 한지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보니까 그 펜아웃한 거를 모바일 HBM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요 녀석으로 진짜로 인공지능 잘 돌리려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하나는 AP 쪽에서 그 메모리 버스를 확 늘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 더 고용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확신을 줘야 돼요. 제품 회사들한테. 여기서 뭐 AP야 AP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더 고용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확신은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진짜 이 정도 크기 들어가면 스마트폰에서 안 되던 게 확 됩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모바일 HBM이라고 부른 물건들 잘 보면요. HBM이 어떻게 성능을 취하느냐, 어떻게 성능을 높이냐 하면 메모리랑 여기 GPU 사이가 있으면요. 이 둘을 연결하는 차선 개수를 늘리고 네. 메모리에서 나가는 그 출고장의 넓이도 그 자동차 나가는 출고장 넓이도 같이 넓히는 게 HBM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기존 메모리보다 도로도 평평하게 까는 이제 구불구불하던 도로를 평평하게 까는 게 HBM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모바일 HBM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정도만요. 그 도로만 평평하게 펴는 수준이에요. 잘 보면. 그러니까 얘의 성능 향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팔 수는 있죠. 팔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현실적인 기술이긴 한데 이게 엄청 고부가 HBM처럼 몇 배 비싼 고부가 가치다 그럴 물건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요 두 그림을 비교해 두 보시면 그림을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HBM이 두 번째인데 여기서 HBM이랑 일반 메모리 비교하고 그다음 모바일 HBM이라고 부르는 팬아웃한 녀석을 보면요. 실제로 여기서 도로만 핀 녀석이에요. 출고장 크기 냅두고 AP도 냅두고 도로만 쫙 펴는 거죠. 이 녀석은. 그러면 여기서는 성능 향상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전력 발열이나 대기 전력이 엄청나게 먹는다면서요. 뭐 몇 프로 줄어들긴 할 거예요. 이렇게 팬아웃하면 좀 좋아지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느다란 금선 쓰던 거를 굵은 예를 들면은 구리 기둥 같은 걸 쓰면은 거리가 짧아져서 저항이 줄어들므로써 좀 에너지 절약을 하긴 해요. 근데 아주 크진 않죠. 이걸로 인한 큰 성능 향상 이런 거는 도로 개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휴대폰에 쌓으면 8단, 12단 이렇게 예. 쌓는 거는 제가 보기 힘들고 2단, 4단 뭐 이렇게 쌓을 보통 건데 4단 이런 거 많이 예. 쓰는데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LPDDR을 조금 더 그 용량을 늘린다던가 그거를 확보하는 게 더 그러니까 낫지 않을까? DDR이 혼자 많이 쌓여 있어도 어차피 용량은 늘죠. 많이 쌓아놓으면. 그 AP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데이터량은 AP 자신이 정해요. AP로 들어가는 도로 폭이 지금 64차선이에요. 보면 그 메모리 위스 보면 64비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AP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메모리를 몇 개를 꽂건 AP는 한 번에 최고 그 64개 데이터만 받을 수 있다. 한 클럭에 받겠다는 거예요. HBM 쓰는 애들 HBM은 1024. 네, 1024죠. 네, 1024. 벌써 개수 차이가 확 나죠. 그럼 전력에서 안 되겠네. AP가 전력이 그냥 한번 1200 그냥 64차선을 1000차선으로 넓혀주는 건데 이게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모바일 HBM이라는 녀석들은요. AP가 할 수 있는 최대 레벨 한 64 유지하는 하에서 요 녀석들이 한 번 데이터 보낼 때 쓰는 전력이나 좀 줄여주고 패키지 사이즈 줄여주는 정도에 가까워요. 이제 8개 쌓으면 보통 LPDDR 하나가 그 칩 하나가 차선이 16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 8개 쌓아봤자 AP가 64차선이면 소용없죠. 그러니까요. 못 받잖아요. 그러면 AP가 이거 128 늘려주고 내가 8단 하면 2배 정도 대역폭이 오르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의 문제는 뭐냐? 칩이 커져요, AP가. GPU도 그래서 칩이 커진 감도 있어요. 메모리랑 많이 통신하기 위해 칩을 키워야 됐죠. 이제 64개 있는데 얘들도 입고장을 128개로 늘리면 칩이 커지죠. 그거 그렇게 키우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AI가 쓸모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럼 뭐하러 늘려요, 그걸? 이 닭과 달걀 문제가 있죠, 이 안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가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요 그 팬아웃을 시키되 64차선만 나가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위한 전용 LPDDR을 안 만들고 지금 LPDDR도 그 선이 그 차선 16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4개 쌓아서 파는데 효율이 좀 더 좋은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파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LPDDR을 적층해서 HBM으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각 메모리당의 차선을 확보를 해줘서 그럼 어쨌든 AP에서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전력 사용은요?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력은 근데 제가 이 팬아웃을 할 때 그 원래 와이어로 길다란 금선으로 연결하던 걸 좀 굵은 구리선으로 연결하고 휘어져 있던 선이 펴지기 때문에 거기선 조금 개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HBM만큼 큰 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력에 대해서만 여쭤보면 그러면 LPDDR 쓰는 거하고 예. LPDDR HBM을 쓰는 거하고의 전력 사용량은요? 전력 사용량 동일한 일을 할 때는 동일한 작업 시키면 여기 이 HBM이라고 부른 물건이 몇 % 정도 좋아질 거예요. 성능이? 아니 전력량이 전력 소모량이 동일한 일을 좀 더 빨리 처리할 것이고 성능을 비슷하게 맞춘다면 두 개를 HBM이랑 아닌 거 그러면 HBM 한 녀석이 전력을 조금 덜 쓰겠죠. 그냥 이거는 근데 우리 되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울 그 오매 법칙에서나 할 만한 얘기 그 정도 개선이에요. 얘는 예를 들자면 이거군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한 영역은 LPDDR 뭐 한 층짜리 쓰는 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되 다중적 일을 잘할 수 있는 캐퍼시티는 확실히 확보를 해주는 거네요. 모바일 쪽 HBM을 쓰기 그냥 한다면. 제 생각엔 두께를 낮추고 효율 조금 높이는 거에 가까워요. 그냥 아주 특별한 물건은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모바일 HBM이란 건 다른 물건을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진짜 HBM 그 서버용 HBM은 어떤 식으로 성능을 높여주냐? 다이 하나 기준으로 그 양산한 칩 하나 기준으로요. GDDR 기존에 쓰던 그 그래픽용 DDR이 데이터가 32개 나가요. 네. GDDR에서 칩 하나가 그걸 여러 개 붙여갖고 이제 GPU가 예를 들어 한 300 몇 개 차선을 받는 구조예요. GPU는 32개 있죠. GDDR은 32개 있죠. 근데 HBM은 다이 하나가 그 도로가 몇 차선이냐면 256차선 그래요. 8배 많죠 벌써.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성능 향상 요소 1번이에요. 네. 오리지널 HBM에. 두 번째 뭐냐면 TSV랑 이런 걸 통해서 칩과 메모리의 그 실질적인 거리를 줄여요. 네. 거리가 가까우면 저항이 줄죠. 그걸로 또 얘가 성능과 발열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예요. 네네. 하나는 그러니까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데이터 선을 늘리고 그 선을 가깝게 하는 건데 지금 모바일 HBM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보면 대부분 선을 가깝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HBM에서 쓰는 강력한 TSV 이런 것도 아니죠, 사실. 기존 패키징의 플러스 알파 같은 녀석이지. 당연히 그 개선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바일 HBM이라고 해당하는 놈은 왜 성능을 더 못 높이냐? AP가 들어오는 데를 별로 늘릴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64차선으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요. 메모리 쪽에서 아무리 적층하고 뭘 해도 개선은 제한이 있어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몇 프로 개선되면 해야죠. 아마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메모리 자체가 패키지가 좀 얇아지면 이 와이어 본딩이 좀 두꺼워요. 그러면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죠. 예전 발열 해소가 잘 돼서 좀 더 자유롭게 파워를 쓴다든지 그래서 필요할 때 피크 성능을 확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일 거예요. 네. 근데 이 녀석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봤던 HBM급의 어떤 혁신적인 성능을 주는 물건이라기보단 기존 제품을 좀 더 개선해서 파는 거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처음에는 이제 AI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텔과 삼성전자 같은 궤로 묶이는데 과연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런 공정을 걸어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마지막에는 요즘 시중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던 모바일 HBM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인선 작가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